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태수입니다. 예, 이제 강의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정말로 어떤 다행이라 그럴까, 아쉽다 그럴까. 오늘 다음 주까지 강의가 끝나면은 5월 2일 날에는 종합적인 집단 토론을 한번 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지금 우리들이 일자리 해오면서 정부, 국가의 역할 또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또는 기업의 역할을 강조해 왔습니다만도 오늘 할 강의는 조금은 성격이 다를 것 같다. 이른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포함하는, 그러면서도 공적도 아닌 사적도 아닌 제3의 영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를 다루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란 것은 경제적 목적, 이른바 이윤을 실현하는 기능과 함께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실현하는 기업을 하는 경제 단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목적에는 이른바 사회 서비스 제공과 같은 일종의 복지를 제공하는, 아니면 공동체가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기업이 제공하지 못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또는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들이 이른바 사회적 목적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옛날부터 있어왔던 자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2007년도일 겁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적 기업 열풍이 한번 불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인정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들이 지자체마다 굉장히 많다. 중요한 일자리 창출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유엔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번에는 협동조합 열풍이 한번 불고 갔습니다. 지금은 조금 가라앉은지 모르겠습니다만도 협동조합을 통한 일자리, 그래서 경제성과 사회성, 더 나아가서 1인 1표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성을 실현하는 또 다른 기업으로서, 경제 단위로서 협동조합이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왔던 기업과 다른, 정부와 다른 제3의 섹터로서 오늘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윤영선 선생님이십니다. 광주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센터장 계시고, 오리지널 광주분이시고, 조대부고를 나오셨고 전남대에서, 그리고 박사 과정까지 수료하신 분입니다. 윤영선 센터장님을 박수로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윤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작년 8월 29일 날 개소했습니다. 이제 한가합니다 1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지원센터 하니까 뭐가 좋니?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썼습니다. 세상에 사회적이란 말을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사업 계획서에다가도 사회적, 예산 받을 때도 사회적, 하더라도 공무원분들도 아무 말을 못 하십니다. 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하니까요. 그래서 살면서 사회적이란 말을 최고로 지금 많이 쓰고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사회가 좀 변화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하면 사실은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를 우리나라는 국가가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실시하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의 원래의 취지가 완전히 변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담을까 하다가 아무래도 그런 내용들을 살짝 뺐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사회적 경제하고 경제하고 어떻게 달라요? 경제도 어려운데 앞에 사회적이 왜 붙습니까? 라는 말을 대부분 하거든요. 근데 사회적 경제는 정말 간단합니다. 뭐냐면 사회하고 경제하고 관계 맺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기업을 바라볼 때 오로지 경제만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있고 사회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회적 경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세상은 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가 있는 거야. 자, 사회를 들여다봐. 경제만 갖고 세상을 들여다봐. 문화도 필요하고 예술도 필요하고 또 누군가는 자원봉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가 돌아가지 경제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쉽게 말해서 사회하고 사회 속에서 경제를 어떻게 구현할까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가 고민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주류 경제학은 이런 거였죠. 경제 성장 속에서 모든 사회를 바라보려는 시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쩝니까? 뭔가를 이야기할 때 경제적인 것만 따집니다. 어제도 제가 어제 저녁에 제가 아는 단체에 가가지고 약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다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거였거든요. 대부분의 조직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죠. 어떤 안들이 쭉 나오면 5개 안이 나오면 어떻게 결정 내립니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어쩝니까? 효과가 높고 하는 것들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주류 경제학이 해왔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우리에게는 수많은 어떤 방법론이 존재를 합니다. 인생은.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예산이 없으니까 그 수많은 방법 중에 최적의 방법을 찾아. 우리는 그것만 해야 돼. 그러면은 5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4가지 방법은 어쩝니까? 전부 다 제외가 되어버립니다.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그 4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수많은 어떤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4가지 것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최선이라고 선택했던 이 하나가 알고 보면 최선이 안 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야, 최선만 모든 것을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게 차선이나 차차선조차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것만 선택하지 말고 경제성이 없어도 사회에 필요한 것이라면 시행을 한다면 세상은 더 풍요로워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회적 경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적의 조건을 찾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인정을 해주는 게 또한 사회적 경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필요하냐면 바로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이라고 이야기하면 경제에서 최선이라고 하면 경제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생산과 분배를 이야기를 해야 경제 구조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분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학에서는 분배의 영역을 경제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가치 규범이 들어간 영역은 경제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류 경제학자인 제본스가 이야기를 했죠. 그 이후에 어쩝니까? 경제학에서는 이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사과 2개가 있습니다. 이 2개를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그냥 선생님하고 저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나누시면 되죠. 네, 이건 경제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제가 사과 2개가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어떻게 나눌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확히. 이건 경제학 영역이 아닙니다. 사과 2개를 쓰셔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건 경제학 영역이 아닙니다. 사과 2개가 어떻게 되냐? 이건 더더욱 경제학 영역이 왜냐하면 분배를 한다는 건 가치 기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평등, 공평 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어떤 것들 이건 뭡니까? 경제학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류 경제학에서는 경제 구조는 분명히 생산과 분배에 대한 이야기인데 분배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배는 경제학의 영역이 아니고 오로지 생산의 관점에 경제학이 발전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자들 모아놓고 내년에 우리 좀 삶을 좀 어떻게 해야 삶이 풍요로워집니까? 이야기하면 경제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파이가 커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90%를 가져가고 우리가 10%를 가져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 분배는 경제학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분배의 왜곡이 일어나서 이것을 시정하려는 건 어쩐다고요? 경제학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경제학 교과서의 1장 1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경제 구조란 생산, 유통, 분배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쩌니까 정작 현장에서는 분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를 모아놓고 아따 복지수습 내 법인들이 좀 더 많이 내야지 하면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그럼 분배의 영역인데 왜 우리한테 와서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학자를 놓고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평등하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사실은 뭐가 됩니까? 전혀 맞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사회적 경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분배라는 관점에 저희들이 모여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성장을 포기하고 싶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최선의 경제가 생산과 분배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느 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것만큼 분배가 되는 사회는 아주 이상적이죠. 최선의 경제일 겁니다. 근데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선의 경제는 불가능해요. 왜?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큼 분배를 하려면 그만큼 자원이 있어? 자원이 없잖아. 그러니까 분배는 나중에 미루고 생산이 먼저야. 생산이 먼저 완벽해야 분배를 마음껏 할 수 있지 라는 관점에 차선을 선택을 합니다. 저희들이. 근데 이 차선을 선택할 때는 모순이 있습니다. 어떤 모순이냐면 차선의 모순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30명이 있습니다. 옆반에 30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줄다리기를 해가지고 빨리 끝내고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최선의 줄다리기는 어쩝니까? 30명씩 줄다리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심판관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 차선으로 합시다. 29명씩 줄다리기 합시다. 해가지고 29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30분 중에 어느 한 분은 줄다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9명을 어떻게 조합을 해야 최고의 차기가 되는지, 차선이 되는지를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야 될까? 선생님. 힘센 사람이죠. 근데 이럴 수 있습니다. 참 보니까 덩치도 있으시고 힘이 좀 세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어제 새벽 3시까지 다니셔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수업을 받는 거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줄다리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손만 잡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차선이라는 게 어떤 게 차선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인생은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데 정책을 결정을 하고 뭔가를 시행을 한다는 건 뭐예요?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29번을 다 해보고 모든 사람의 속사정을 다 들어본 다음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째요? 차선이라는 건 항상 불안전하다.
그러니까 이 최선의 경제는 불가능하니 주류 경제학에서는 생산이라는 관점의 차선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차선은 어쩐다고요? 그 차선이 진짜 차선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긴 세월을 놓고 와서 지금 현재를 봤더니 우리가 생산만 선택한 것이 진짜 차선이 아니었구나를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니까 상대적으로 차선을 선택했을 때 저희들이 배제를 했던 분배의 영역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를 사회적 경제에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회적 경제에서도 간혹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옳은 것만 해갖고 어떻게 경제성이 있겠어? 그 말이 맞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이건희 회장님 예를 이렇게 듭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사회에 봉사를 열심히 하고 정말 착하게 살아가지고 정의롭게 살아서 재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아마 그 방법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두 개는 어쩝니까? 공존하기가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과 분배를 얼마만큼 정의롭게 할 것이냐는 굉장히 이것은 이론이나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다 보면 경제를 어떻게 해야 성장을 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수 조건, 필수 조건, 필수 조건, 필수 조건, 필수 조건인데 충분 조건이 단 하나도 없어요. 돈을 집어넣는 거, 인구를 성장시키는 거, 그 어떠한 방법도 경제 성장에는 필수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모여갖고 서로 합의를 좀 잘 봤으면 좋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를 성장을 시키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구 구조나 경제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변형을 시켜서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미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남는 겁니까? 끊임없는 인간들의 합의 구조만 사실은 남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철학들이 사회적 경제에 담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적 경제의 오늘의 이제 현 모습을 보면서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강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사회적 경제의 행정적 정의입니다. 왜 행정적 정의라고 하냐면 저희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들어오면 현관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모든 경제들은 사회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제가 크게 붙여놨습니다. 모든 경제들은 사회적이다. 그 말을 딱 붙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뭔 뜻이냐 이러는데 아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경제의 일반적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가진 조직들. 그래서 광의적으로 보면은 국가의 공적 영역도 아니고 공기관도 아니고 기업의 영리이익이 아닌 비영리 영역. 그러나 국가와 같은 공적 활동을 하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뜻을 사실은 전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가요. 교과서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지금 맡겨놨거든요. 이 OECD에서 2007년에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뭐냐?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이래요. 그럼 국가 안에 우리 광주시도 존재합니까? 그죠? 그럼 사회적 경제니까 아닙니까? 그럼 사회적 경제에 해당됩니다. 국가와 시장 사이에 삼성전자 사회적 기업입니까? 아닙니까? 사회적 경제 기업입니까? 아닙니까? 해당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일 하나도 안 합니까? 하긴 해요. 그러잖아요.
수령기간 해가지고 돈벌이를 단 하나도 안 합니까? 하여튼 저희가 있는 경제고용진흥원 건물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내고 있거든요. 네, 수익사업을 합니다. 그럼 여기 해야만 됩니다. 근데 행정적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야, 사회적 경제 기업과 일반 기업을 어떻게 구분할까? 이걸 처음에 법을 만드신 분이 엄청나게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으로 등록한 기업이 사회적 경제 기업에 해당됩니다. 사회적 경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이 네 개를 달고 있으면 돼요. 꼬리표를. 이 꼬리표 딱 띄워보면 뭐예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기업에 갔더니요, 직원들 월급을 엄청 많이 주고 사장도 직원들하고 거의 월급을 비슷하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직원들 의사를 물어가지고 기업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 사회적 기업 등록했어요? 안 했대요. 그럼 거기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해당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적 경제 기업은 행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군데에 등록을 한 것만 사회적 경제고 아닌 데는 일반 기업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업 중에서 불순하게 어떤 대표님이 이 협동조합 중에서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협동조합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기업주가 삥땅을 하고 있어요. 그건 사회적 경제니까 아닙니까? 참 말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행정적 정의로는 사회적 경제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회적 행정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구분한다는 측면에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으로 구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사회적 경제는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근데 이 사회적 경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렇게 많은 관할 부서들이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사업 형태로 사회적 경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에서 하고 있고요.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마을기업은 안행부, 자활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담당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요? 너무 간단합니다. 어떠냐면 고용노동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자기가 좀 나까지 좀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째요? 외국에 있는 사회적 경제 모델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일자리가 좀 되고 어째요? 뭔가 성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째요? 기획재정부가 똑같은 거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전신상하니까. 그래서 뭐 있는 게 뭐예요?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니까 이제 안행부가 마을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전부 다 주 목적은 뭐예요?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걸 하나로 합쳐보면 얼마나 일하기가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회 통합 준단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협동조합은 전부 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을 한번 제가 정의를 읽어드릴게요. 재화 또는 영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 삼성전자도 앞에다가 협동자만 붙이는 이거하고 똑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결론은 뭐냐면 사회적 정의나 행정적 정의로 사회적 경제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어쩝니까? 협동조합 내가 꼬리표를 달든가 마을기업 꼬리표를 달든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 기업 생존율 같은 경우는 2013년 과학기술 OECD에서 나온 건데요. 보시면은 한국이 3년 창업기업 생존율이 약 41% 정도 됩니다. 2015년에 보니까 업종별 생존율을 보니까 5년 후에
역시 부동산 임대업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5년을 생존율이 낮습니다. 2016년 말 12월 보면은 사회적 기업들이 전체 생존율이 89%입니다. 정부 지원을 최장 5년간 받거든요. 정부 지원 5년이 종료된 사회적 기업의 생존율이 86.5%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의 후원 보조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생존율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은 야 사회적 경제 기업 너희들 보조금 주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보조금 100%를 받는 사람입니다. 눈이 참 좋은 사람이죠. 제가 광주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 들어갔는데 이걸 하기 전에 저도 사회적 경제 기업을 했습니다. 근데 사회적 경제 기업을 하게 되면 임금 100%를 주지 않습니다. 70%부터 계속 낮춰요. 이렇게 5년 동안. 근데 저는 5년을 해도 100%를 받습니다. 보조금을. 임금을요. 누가 더 취약계층에 해당될까요? 제가 더 취약계층에 해당이 되죠. 다시 말해서 제가 100%의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제가 그만큼 100%의 공적 일을 하라는 뜻인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사회적 경제를 컨설팅을 해주고 기업 대표님한테 돈을 받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100% 임금을 보조금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회성이 강한 직장일수록 직업일수록 당연히 어쩝니까? 사회 구성원이 주는 임금을 사회적 임금을 받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공직에 계신 분들이 100% 임금을 받냐면 저는 공무원분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회적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회적 경제에 주는 지원금이 사회적인 일이라면 그 사람들한테 주는 임금은 어쩝니까? 사회적인 임금이어야 되는 거고 그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시각은 뭐냐면 사회적 경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렇게 바라보죠. 자, 사회적 경제를 해갖고 일자리를 늘립시다. 따르면 그러면 보조금 늘려야 되는데 예산 없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생각일 것 같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근데 어쩝니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 정부의 역할인데 당연히 그것을 누군가가 수행을 하면 당연히 사회적 임금을 주는 것은 저는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 임금 구조를 보면 광주 최저임금 수준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고요. 일반인도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들은 조금 더 임금이 높습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 사회적 경제 현황을 보시면은 총 800군데 보시면은 인증 아니면 협동 마을 자활 여기가 이제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하게 되면 총 800군데가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비율을 놓고 보시면은 제조업이 광주 사회적 경제 기업은 꽤 높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도 꽤 높고요. 거의 광주 특징하고 약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구조를 보시면은 마을 기업이 9천만 원이고 사회적 기업이 한 2억 정도의 자산 구조를 갖고 있고 협동조합이 1억 5천 정도. 그래서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약 2억 가까운 자산을 가지고 현재 사회적 경제 기업 800군데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열악하지 않습니다. 열악한 기업들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열악한 것이죠. 어쩌면 자산 현황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상근직, 비상근직 해가지고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죠. 사회적 기업이 11명이고 평균 약 8명이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7.8명이 일하고 있고 평균 매출액은 2억 3천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인원 한 명당 보면은 3,400만 원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일하는 것이 1억이 넘어야지만이 수지 타산이 많이 나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 게 비하면은 지금 현재 매출이 높은 편은 아니죠. 1인당 매출이. 그러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 대비로 한다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매출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의 근로자들 보시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846명을 지금 현재 했는데 여기에 지금 이 설문지에 응한 기업이 78군데입니다.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78군데 기업이 이 설문에 응했는데 그 중에서 광주가 취약계층의 846명을 지금 현재 지금 근로를 하고 있고 846명이 그 중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이죠. 취약계층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수. 그러면은 만약에 이 숫자를 사회적 경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또는 시가 일정 정도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또는 정부가 일정 정도 보조를 하는데 그렇게 보조를 하지 않고 사회적 경제 기업을 만들지 않았을 때 우리 광주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지불해야 될 사회적 비용을 계산을 해보신다면 최저임금비를 아마 곱하신다면 나오겠죠. 아마 그 수치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나 수급자들에 대한 복지적인 그 다음에 경제적인 지원은 지방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방정부와 사회적 경제 기업 간의 민간 거버넌스 형태의 기업을 사회적 경제 기업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걸 지방정부가 일정 정도 보조를 하고 있고 또 사회적 경제 기업 대표님들과 구성원들이 일정 정도 어쩌니까 영업을 해서 그 매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비례해서 사회적 비용들은 지금 현재 절감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런 노동일,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그분들에게 일자리나 이런 걸 지원해야 한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비용이 광주시 입장에서는 책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 대표들이 간혹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이렇게 문을 좀 열어주시어 하는 것을 좋은 뜻에서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 수준 지금 현재 2015년 임금 수준을 보시면 이 정도가 지금 현재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경제 속 사회가 아니라 사회 속 경제를 사회적 경제가 지금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질문을 생기는 거죠. 과연 생산적 노동이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노동이라면 맨날 생산적 노동, 자, 생산성이 있어야지 라는 관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어디가 있냐면요. 이게 나간에 있는 돌탑이거든요. 이게 어떤 어르신 한 분이 혼자 무당시 돈도 안 받고 할 일 없이 이렇게 성을 쌓았답니다. 돌로요. 한 분이요. 미쳤잖아요. 미친 거지. 이것이 정상이 아니죠. 이게 경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밥 먹고 할 일 없고 밥값 축내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밥 먹고 가만히 있으면 소라도 덜 될 것이니. 근데 어때요? 지금 현재 이걸 보기 위해서 순천에서는 보시면은 관람료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상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이 행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생산적 노동입니다. 그렇잖아요. 비생산적 노동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어쩝니까? 그게 생산적 노동으로 변화가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가 저희들이 주춤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현재 3%입니다. 3%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삼성전자건 SK건 현대자동차건 기아자동차건 그 누구도 상관없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중장기적으로 영업이익률이 3%에 수렴한다는 뜻이 경제성장률의 의미입니다. 물론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있죠. 뭐예요? 직원을 해고하면 돼요. 그래갖고 어째요? 4% 5% 영업이익률 늘립니다. 또 하나 있죠. 하청업체들 어째요? 10% 원가 절감하면 됩니다. 그럼 어째요? 이익률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영업이익률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경제성장률에 따라서 어쩌니까 전부 다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3%에 전부 다 귀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날고 기는 회사조차. 그러면은 사회적 경제도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익률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업 안 되면 어째요? 취약계층 근로자를 먼저 내보내면 됩니다. 왜? 광주시가 책임지면 되니까요. 국가가 책임지면 되니까요. 그러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럼 어째요? 영업이익률을 올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회가 평등하지 않잖아요. 분배 왜곡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하신 분들은 어려워도 쉽게 고용을 해지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가정 양립 지표 보면 여성분들이 굉장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생산적 노동으로 인정을 받아 비생산적 노동이라고 몇 년 전까지. 그렇지만 이제는 어쩝니까? 다들 생산적 노동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비생산적 노동이라 할지라도 국가 정부가 지방 정부가 당연히 어쩝니까? 거기에 일정 정도 재원을 할애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사회적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제가 모 기업을 한번 소개시킬 광주에 있는 기업입니다. 2016년 시급이 6,000원이었고요. 17년에 6,400원이었습니다. 근데 모 기업이 봤더니 취약계층 81명을 고용을 했고요. 총 유급 근로자가 101명이고요. 보시면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 작년 2016년에 보시면은 평균 시급 8,250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2016년 생활임금보다 광주시가 책정한 생활임금보다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월급을. 이 기업 대표님은 미쳤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요? 그랬더니 자기는 사회적인 기업을 하고 싶대요. 이게 광주에 있는 기업입니다. 광주에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런 걸 낼 수 있습니다. 바로. 총 인원이 100명 정도 되고요. 보시면은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이 정도의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주가 책정한 생활임금보다 더 많이 주고 있죠. 근데 하루는 정말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광주 경제고용진흥원인데요.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몇 년 전에 갔더니 일자리 다 붙여가지고 일자리를 다 붙여놨는데 전부 다 보니까 뭐예요? 최저임금인 거예요. 근데 밑에 깨알처럼 써져 있어요. 버스가 없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공적기관에서 일자리를 소개한다고 하는데 그 소개하는 수준이 최저임금인데 버스비를 빼면 최저임금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일자리 소개가 아닙니다. 그게 광주시가 하는 일자리 소개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만들려는 일자리는 생활임금이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경제성만을 추구할 거냐, 아니면 사회적 가치를 더 많이 추구할 거냐, 아니면 경제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등하게 추구할 거냐가 오늘날 우리한테 놓여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사회적 경제는 이건 같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누굴 위해서 만듭니까? 누가 사는 겁니까?
사회 구성원이 사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생산자들은 사회 구성원을 위한 물품을 제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건 SK 그 모든 기업이 물론 사회적 경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새로운 일자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분리를 해버리면 일자리가 눈에 안 들어오는데 야 모든 경제가 사회적인 경제야. 삼성도 사회적인 거고 SK도 사회적인 거고 현대자동차도 사회적인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SK텔레콤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SK텔레콤은 결단코 저것은 사회적 기업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SK텔레콤이 주파수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주파수 개발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정부 돈으로 했어요. 주파수 개발을 정부 돈으로 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어째요? 누구 딸하고 결혼해갖고 그 주파수를 본인이 가져가갖고 휴대폰 차려온 거잖아요. 그 주파수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으면 광주시에 있으면 광주 시민들이 돈 10만원씩 내갖고 어째요? SK텔레콤 만들어버려요. 그러고 나오는 영업이익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SK텔레콤이 어떻게 사회적 기업이 아닙니까?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 기업들이 전부 다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회 공헌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세 가지를 제안을 하는 것이죠. 사회적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분의 세 가지를 제안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기업 너희들이 SK텔레콤 너희들처럼 사회적인 자본을 너희들이 갖다 썼잖아. 그러면 어째요? 사회 공헌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기아자동차 당연히 사회 공헌 활동을 해야 됩니다. 지역 공헌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광주은행이요? 광주은행 주식 여기서 빵원 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한참 그 사주갖고 한거 할 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쩝니까? 기아자동차 살리기 운동할 때 어쩝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선명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본인들은 사회공헌활동 그렇게 안 한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역 기업이,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대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사회공헌활동을 할 때 이 돈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 기업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 기업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회공헌활동을 해라 그러면은 연말에 돈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텔레비 나오게 내지만 말고 그것을 어쩝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병원에 가면 그 병원 환자를 위한 음악회를 열고 싶다. 그러면 그 돈을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에서 그런 음악 활동을 하는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에게 주고 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이 기업의 이름으로 가서 공연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노사민정 테이블의 이러한 지역 통합적인 어떤 경제 순환 모델을 실험적으로 저는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공유재산의 공유한데요. 이 공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재산이고요. 이것은 사회 구성원이 갖는 재산이 이제 이 공유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도 근데요. 그러면 사회적 경제는 뭔 혁명을 하자는 것이에요? 세상을 엎어보자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근데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방식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좀 세상을 들여다봐 보세요. 이 세상은 경쟁만 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협동과 연대도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하나의 원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경쟁이 필요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어째요? 협동과 연대와 또 어째요? 정부에서 끊임없는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 월급하면 저희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죠. 뭘 제일 먼저 하셨습니까? 어떤 걸 사셨습니까? 빨간 네이버 샀습니다. 그게 한참 선풍적인 인기를 딱 끈 다음에 지나간 다음에 두 번째 또 물품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포도 신발. 한 번 더 열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근데 기업들이 그걸 어떻게 마케팅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돈을 줬고 첫 월급을 탄 사람들 이렇게 봤더니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물건 사는 것에 첫 월급을 아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째요? 야, 효도란 말을 끄집어내가지고 거기다 신발이나 물건을 만들면 사람들이 사겠다 해가지고 어째요? 앞에다 효도자를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기업들이 뭘 발견했냐면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야, 우리의 매출을 어떻게 늘리면 되는지 알아? 세상을 들여다봐봐. 사람의 관계를 들여다봐봐. 그럼 관계 속에서 어째요? 그 관계를 뭔가 하려는 그 관계를 지금 보면 어째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벌고 돈을 쓰려고 하잖아. 그 길목을 차단하면 뭐가 돼요? 돈을 버는 거야. 라고 기업들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물며 어째요? 그런 날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탕 주는 날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관계. 야, 네가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하는 고백을 해야지. 여자가 남자한테 사랑하는 고백을 해야지.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의 관계성을 계속해서 어째요? 관계성을 가슴속에 어째요? 심어줘가지고 매출을 만드는 겁니다. 뭐 경제성으로 해가지고 만든다고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물건들 한번 봐봐요. 빼빼로데이 해갖고 어째요? 사람들의 관계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째요? 자, 그런 날은 111 있는 날은 딱 이렇게 빼빼로도 나눠주고 사람들하고 주변 사람들을 그러면 좋지. 관계 맺기잖아요. 그 관계 맺기 속에 어째요? 그 관계 맺기 속에 상품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갖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뭔 말이냐면 사람의 관계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곧 뭐예요? 경제입니다. 사회적 경제에서 말하는 경제라는 것은 뭐냐면 돈을 버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를 어떻게 유지시켜 나갈 것이냐를 고민한다는 거죠. 그 속에 어쩐다고요? 경제는 자연스럽게 내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 폴란이나 이런 사람들이 배태된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 관계 속에를 지켜보면 그 관계를 유지하게 간단한 겁니다. 돈 10억만 있으면 제 통장에 저 지원세 다 납니다. 가서 활동가로 삽니다. 왜요? 자유롭게 해요. 여러분들한테 돈 10억이 있어요. 여기 와서 이렇게 힘들게 강의하면서 이렇게 하시랍니까? 근데 그 10억이 왜 필요한 겁니까? 내 가족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좋아하는 친구들과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화폐나 모든 경제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야, 주류 경제학의 생산 관점에 오다 보니까 분배가 안 되다 보니까 세상이 관계가 점점 끊어지고 있잖아. 그리고 어째요? 상망해지고 있잖아. 이것을 복원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사회적 비용으로 지불해야 될 그 돈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성들이 점점점 이런 관계성들이 이런 관계의 단절들이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 자식 세대는 어쩌겠습니까? 더 치열한 경쟁 구조에서 살겠죠. 그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어쩝니까?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 속에서 어떻게 관계 맺기를 새롭게 설정할 거냐
대한 곳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자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만들어요? 필요에 의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광주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 제가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필요에 의한 일자리에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 만든 거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공직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어쩝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일자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째요? 100% 임금을 당연히 사회 구성원이 주는 게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가는 구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만들도록 하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느 지에 갔더니 뭐가 필요하다. 그럼 뭐죠? 거기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오스트롬이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오스트롬이라는 경제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상막해지는가를 봤더니 사람들이 동업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갈맞아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업이나 해보고 그랬으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공유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유를 하면 어째요?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죠. 공유주의 비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공유주의 비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계신 제가 한 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주의 비극의 그 논문이, 그 글에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참, 공유의 비극 우리가 많이 써먹잖아요. 공유의 비극이니까 야,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데 돈 주면 싸우고 난리나. 우리 행정에서도 그럽니다. 야, 뭐 협동조합하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갖고 이런 데도 돈 줘봐 싸우고 나고 난리나. 물론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뭔가 협동으로 일하는 것은 힘들어. 공유주의 비극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공유주의 비극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서 지구가 오염이 되고 살기가 힘들어진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해가지고 그 하딘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을 일단 제안을 합니다. 국가가 모든 걸 관리하게 하자. 지방이, 민간이 모든 걸 관리하게 하자. 공유로 하자. 뭐 이런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뭔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난 것을 가지고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게 공유주의 비극의 핵심입니다. 그 논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일자리를 못 늘리겠어. 야, 일자리를 늘려야 돼. 이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이걸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거 하는 건 불가능해. 물론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인구 문제니까 이렇게 했어요. 전부 다 얘기를 안 나오면 돼.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아까 차선하고 비슷하죠. 차선도 그랬잖아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 어떤 게 차선인지 모르는 것처럼 공유주의 비극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적인 어떤 방법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어떤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건 뭐예요? 끊임없이 합의하고 만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쩌냐면 어떤 정책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쩝니까? 광주 저리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저리만 다 지켜도 어째요? 아마 어째 금지에 계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저리만 다 지켜도 그냥 광주는 살기 좋아지죠. 근데 안 되잖아요. 왜? 기술적인 방법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례재정이나 뭐 이런 거 어떤 기구를 설립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왜 저희 같은 중간 지원 조직을 두냐면요. 우리 같은 중간 지원 조직이 어째요? 그런 개별 사회적 경제 기업을 끊임없이 만나고 어쩐다고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어째요? 끊임없이 반영해주고 끊임없이 도와주는 뜻입니다. 그래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섹터형 일자리가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금씩 갖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경제 위기에도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유지되려면 제도적 방식으로서 사회 안정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복지 기본선을 우리가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 복지 기본선을 이렇게 제정을 하자고 참여자치랄지 이런 데서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 어쨌습니까? 지역복지 기본선을 수립을 할 수가 있으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미 여기에 대한 연구들은 일정 정도는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를 지역복지 기본선을 좀 설정을 하고 5개 구보다 어쩌면 좀 더 촘촘하게 각 구에서 2개 내지 3개 정도의 거리나 인구 구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구획을 설정을 해서 복지시설을 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돌봄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아이들 육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조사되고 있는 것은 광주 차원에서만 조사가 되고 있고, 그것을 어쩌니까 계속해서 해결하는 방법들을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이 부분을 부족한 사회 서비스 확충을 사회적 경제 기업을 그 구획별로 설립을 해서 이렇게 의료가 부족한 데는 의료 사회적 경제 기업을 설립을 하고 돌봄이 필요한 데는 돌봄 사회적 경제 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광주 광역시가 일자리를 만들어 간다는 게 필요에 의한 일자리인 거죠. 일자리를 만들어 간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체 비용을 광주시가 다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일정 정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광주시 입장에서는 어쩌니까 부족한 사회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는 계기도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일정 정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는 광주시에서 청년 등사업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일경험들을 좀 시키자고. 그러면 그런 예산 정도를 광주 사회복지 기본안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준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차라리 설립하는 쪽으로 이렇게 또한 하나의 정책을 더 새롭게 개발을 하신다면 일자리도 늘릴 수도 있고 사회 서비스를 2개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고 일자리 몇 개나 만들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거냐면 케인즈가 1970년에 뒤에 케인스주의가 뒤로 물러서고 그 뒤에 후생경제나 합리적 기대 형성, 공급주의 이 3개를 저희들이 말하는 신자유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유주의 보면은 이 후생경제, 분배율 문제를 제일 합리적 기대 가설이랄지 공급주의 정책, 이게 뭐 대처리즘이나 뭐 이런 걸 레고노믹스가 전부 다 공급주의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신자유주의가 형성이 됐는데요. 이것들이 케인스의 사회 철학을 상실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케인스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사회에 필요한 소비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어째요? 거기에 비례해서 사회적인 투자를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어째요? 당연히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이 사회적인 투자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가장 좋은 모델이 뭐냐? 사회적 경제 기업인 것입니다. 왜? 이미 사회적 경제 기업은 정부가 일정 정도 지원을 하고 또 어cep니까? 민간 차원에서 자기들이 자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관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사회적으로
평균 소비 성향이 높아지면 이 돈이라는 게 승수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돈이 돌고 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승수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1조를 풀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시가 100억을 투자하게 되면 단순하게 100억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100억이 승수 효과가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알기로 우리나라의 승수 효과가 약 20승 정도, 20번 정도의 돈이 도는 거죠. 지금은 좀 더 덜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승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쩌니까 100억이 1000억 정도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요? 평균 소비 성향이 높아지고 분배가 좋아지면 어째요? 평균 소비 성향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승수 효과에 의해서 더 많은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경제 전반의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분배 문제를 생산의 관점하고 분리된 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분배가 잘 되면 소비 성향이 늘어나면서 어쩝니까? 경제의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광주시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뭐냐면 케인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광주시를 놓고 광주시에 소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기업들이 원만하고 어떤 고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지를 좀 구해서, 이건 경제학과 선생님이 금방 구하거든요. 구해서 거기에 준하는 사회적인 투자 금액들을 좀 산출을 하고 이것들을 지역에 있는 기업과 사회적 기업 그리고 관이 어떻게 이 사회적인 투자 자원들을 마련해 갈 건지를 끊임없이 합의하는 것이 저는 사회통합지원센터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게 되면 어쩝니까? 우리 지역의 평균 소비 성향이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가 한 단계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사회적이지 않는 경제를 돕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협동조합이건 삼성이건 현대건 SK건 상관없이 전부 다 그것들은 사회적인 기업들이고 당연히 사회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사회적인 공헌을 해야 한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회적 경제가 처음부터 일반 기업들을 압박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걸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뭐예요? 그냥 새로운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로 행정적 정의를 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보조금 줘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몇 개 늘린가 한번 봐봐. 이렇게 돼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도 뭐라고 하냐면 저기는 시가 취약계층 일자리 시키는 사업이지 왜 우리가 거기다가 돈을 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건 투자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 계신 분들이 이러한 철학적인 관점들을 걷어내는 것이 또한 사회적 통합지원센터가 저는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원래 질문이 없는 게 정답은 정답인데요, 선생님. 사회적 경제가 좀 생소해가지고요. 일반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의 협동조합을 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고 네. 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사회적 경제 기업 하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내가 이러려고 사회적 경제 기업 하려나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눈인 거죠. 마치 사회적 경제 기업을 하게 되면 취약계층 그리고 뭔가 품질이 저급한 이런 게 마이너로 전부 다 간주를 하는 이것 때문에 사회적 경제 쪽에 창업하셨던 분들이 그 어떤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요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히려 이런 것이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하신 분들의 큰 애로고요. 물론 이제 이걸 위해서 저희 지원센터나 또는 사회통합 추진단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들을 계속 좀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잘못됐네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아까 생활임금 이상 주는 네. 친 기업 네. 사장 네. 그 기업은 어딘지. 네, 그 기업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기업 사장은 단연코 미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사람이 하려는 일을 제가 하는 직거리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북구에 있는 주식회사 다우한 기업인데요. 지금 본인이 가져가는 임금이 거기 일하시는 분들하고 얼마 차이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잉여금들을 복지로 주고 나머지를 계속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쌓아놓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만요. 사회적 경제에 기업하신 분들이 임대료가 비싸다고 하니 자기가 건물을 하나 그걸로 사서 사회적 경제에 기업 오신 분들을 좀 무료로 쓰게 하려고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사회적 경제 기업은 자기가 사회적으로 살려는 그런 인식이 있냐 없냐의 차이지 기업을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도 주식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시급도 굉장히 높죠. 이미 2016년에 생활임금을 넘어섰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8월 29일 저희들이 개소를 했거든요. 작년입니다. 광주시가 일단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광주 사회적경제연합회, 저희들이 연합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 위탁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805군데 당사자들이 모여서 작년 1월에 광주 사회적경제연합회를 결성을 했고 그 연합회 차원에서 광주의 다양한 일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원센터는 그렇게 광주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컨설팅부터 판로 개척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일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일반 기업하고 하는 일이 좀 많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커피 협업 사업도 해가지고요. 다음 주에 여기 1층 광주시 1층에서 커피 음료를 이번에 저희들이 신메뉴를 개발을 했거든요. 몇 종을. 그래서 신음회도 엽니다. 여기 계신 분들 꼭 오셔서 드셔보시고요. 예, 무료입니다. 절대 사실한 말 안 합니다. 저희들이. 네, 무료고요. 한번 드셔보시고 평가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뭐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컨설팅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죠. 일반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하는 그런 홍보 활동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어쨌거나 뭐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이 어우러지는 제3섹터로서의 사회적 경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축구 라이벌은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FC가 있습니다. 요새 이제 레알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레알이라는 말은 그게 진짜다, 참이다 말이 아니고 왕님, 로열이라는 뜻입니다. 로열, 왕님 마드리드 축구팀이 레알 마드리드인데 거기에서 이른바 호나우두나 어떤 로드리게스라는 축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항상 마수는 바르셀로나 FC입니다. 바르셀로나 지역은 카탈루냐 지역에 있는데 독립하는 것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꿈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른바 수도인 마드리드와 관계가 좋지 않고 특히 프랑코 총통이 집권할 때 집중적으로 탄압을 받았던 지역이 바르셀로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치적으로도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 마수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리오넬 메시나 또는 네이마르, 특히 잘 깨무는 축구 선수 수아레스가 있는 동네가 바르셀로나 FC입니다. 바르셀로나 FC는 협동조합입니다. 세계 최대 축구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이고, 당연히 조합원의 출자로해서 운영이 되고, 그 축구 클럽의 운영은 1인 1주의 형태로, 1주 1표가 아니라 1인 1표 형태로 운영되는 극히 민주주의 형태의 동네가 바르셀로나 FC다. 특히 스페인과 그 이탈리아는 협동조합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라고 한다 그러면은 영국은 사회적 기업이 발달한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앞으로 일자리 만드는 중요한 새로운 영역의 하나로 사회적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점차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우리 사회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한살림이 대표적이겠죠. 파고들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우리 사회에 정책되면서 또 다른 단순히 일자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제가 갖는 의미를 바꿔내는, 때로는 사회경제 체제를 바꿔내는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윤영선 센터장님과 한 번 더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